그래서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GDP 세계 13위. 작았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말이죠. 2025년 10월 그 작은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21조 원 동결, 6시간 대응.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뒤 전세기가 떴습니다. 190명. 한 명 한 명이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죠. 웃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2주 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동남아 전역이 외쳤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영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닌데 말이죠. 어쩌면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라는 걸요. 이것은 한 영국인이 본 가장 위대한 작은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된다고들 하죠? 틀렸습니다. 띵. 이메일 알림음 하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 새벽 7시 42분. 긴급 통보라는 제목의 메일 4통이 떨어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3초 뒤 손이 얼어붙더군요. 21조 원. 한 줄짜리 문장이 한 나라를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하지 마.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크니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는 건 인간뿐이다. 20년간 이 문장으로 살았죠. 영국 재무부, IMF,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 중앙은행. 숫자로 범죄를 처형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였죠. 프린스 그룹과 그 계열사들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자산 동결, 거래 금지, 계좌 압류. 단어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두 번째 메일. 영국 법무부. 같은 내용이더군요. 세 번째. 한국금융위원회. 네 번째. IMF 사무국.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네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0년 경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건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처형이었습니다. 동시 집행이라는 건 사전 조율을 의미하죠. 그것도 몇 달 전부터 말입니다. 21조 원 규모 암호화폐 압수.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죠.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72%였습니다. 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맺혔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8분. 6분이 지났더군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에게 연락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총재님, 우리 끝났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나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외환 데이터였죠. 빨간 선 하나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더군요. 외환 보유고 마이너스 1.8%.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원칙으로 살았죠. 숫자는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숫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명을 듣고 있었죠. 오전 8시 12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로이터 통신이었죠. 한국 프린스그룹 관련 922억 원 동결 조치 발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6시간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발표한 지 딱 6시간 만에 한국이 움직였죠. 저는 그 속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반응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죠. 영국 재무부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재 하나 발표하는데 최소 3주가 걸렸죠. 법무 검토, 외교 조율,
재무 시뮬레이션.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강대국의 속도였죠. 그런데 한국은 6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저를 압도했죠. 3주가 걸려야 할 일을 6시간 만에 끝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스 은행 실시간 거래 데이터.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죠. 예금 인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2억 리엘씩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시간당 300만 달러였습니다. 은행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영업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죠. 저는 그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추락하고 있었고 그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였습니다. 하크니스 박사,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떨림 속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었습니다. 오전 9시 17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 시작되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랐을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2명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죠. 모두 창백했습니다.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죠. 빨간 선들이 교차하고 있더군요. 외환 보유고 마이너스 1.8%. 프린스 은행 예금 인출 급증. 한국의 거래 동결로 국제결제망 23% 차단.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죠. 외환 보유고를 지킬 방법도 프린스 은행을 살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회의실을 나왔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6시간 만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많더군요. 검은색 세단 4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죠. 뭔가 준비 중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직감은 확신이 됐습니다. 한국 영사 2명이 캄보디아 법무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다음 날엔 내무부. 그 다음 날엔 경찰청.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이죠. 저는 영국 대사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이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그는 한숨을 쉬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게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일주일 뒤 저는 프린스 그룹 본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 시아누쿠빌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날 1층 로비에 경찰차 2대가 서 있더군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 한 명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렸죠. 화면에 한 젊은이의 사진이 떴습니다. 27세 대학생. 프린스 그룹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했다고 했습니다. 프린스 건물 안에서 말이죠. 탈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였습니다. 분노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정부는 뭐 하나 저들을 처벌하라. 우리 국민을 지켜라.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냉혹하게 말이죠.
그 분노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된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 댓글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만 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우리 국민을 지켜라. 이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국민이 정부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국 방송이 특집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초강경 대응, 동남아 각국 긴장. 앵커가 말하고 있더군요. 한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뉴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식 대응 매뉴얼, 우리도 검토해야. 싱가포르 일간지는 사설을 실었죠. 작은 나라의 강한 목소리.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이런 결과를 각오하라.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죠. 저는 그날 밤 한국이 프린스 그룹 관련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사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기가 될 것이었죠. 저녁 무렵 중앙은행 총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크니스 박사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표를 쐈죠. 매일 관청을 오가고 증거를 모으고 여론을 등에 업고 움직였습니다. 그게 21세기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조직했다. 그리고 그 조직된 분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느꼈죠.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영사가 입을 열었죠. 하크니스 박사님, 우리는 64명을 데려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4명이라고요? 네. 프린스 그룹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죠.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전세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번 주 안에요. 이번 주라고요? 외교 협상, 법적 절차, 현지 정부 승인. 그 모든 걸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겁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됐습니까? 영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항공, 캄보디아행 전세기 편성. 190명 규모의 합동 대응팀이었죠.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군사작전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국 방송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 자국민 구출 위해 전세기 투입.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더군요. 베트남 뉴스는 한국의 국격, 하늘을 탔다고 보도했죠. 싱가포르 채널은 작은 나라의 거대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죠.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기를 띄운다는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죠.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이틀 뒤 시아누쿠빌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조직원들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죠. 저는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더군요.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군대를 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충분했죠. 10월 20일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뉴스로 모든 걸 봤죠. 대한항공 보잉 777. 190명이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군인처럼 움직였죠.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죠. 불과 한 달 전 그는 한국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활주로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일주일입니다. 한 나라의 태도가 바뀌는데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무릎이 꿇릴 때까지 단 7일이면 됐죠. 이게 국제 정치의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죠.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협상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64명의 한국 국민들이 버스에 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뉴스 화면 속 그들 중 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멍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불빛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귀환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남아 전역의 신문 일면은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국격이다. 태국 일간지는 한국, 자국민 보호에 국가의 모든 것을 건다고 썼습니다. 베트남 신문은 작은 나라의 거대한 의지라고 했죠. 싱가포르 사설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진짜 국격은 군사력이 아니었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속도였죠. 그날 공항의 활주로는 국가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한 줄 명령이 하늘을 갈랐고 64명의 생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총 대신 의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면 사진 속 전세기가 환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세상도 움직였습니다. 전세기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프린스 은행 본점을 지나갔습니다. 오전 9시 17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서 있더군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고액 예금주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모두 한 가지 목적이었죠. 전액 인출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거래 데이터였죠.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분당 2억 리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300만 달러였죠. 은행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영업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 프린스 은행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였죠. 하크니스 박사, 긴급 회의입니다. 30분 안에 오십시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1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했죠.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죠. 현재 프린스 은행 예금 인출률 시간당 18%. 현금 보유량 8억 달러. 4시간 후면 바닥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생명줄이자 올가미입니다. 총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원하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추가로 타격받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프린스 은행이 무너지죠. 그 붕괴는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의 다음 수를 봐야 해요. 오후 2시 그 다음 수가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한국금융위원회 프린스 그룹 관련 912억 원 동결 조치 추가 발표. 6시간 내 대응이었습니다. 또다시 6시간이었죠. 거래망 23% 차단. 국제결제 통로가 막힌 겁니다. 캄보디아 은행들이 한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됐죠. 2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무역의 17%가 한국과 연결돼 있었죠. 그 혈관이 막힌 겁니다.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총재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더군요. 박사, 이제 우리도 타겟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2차 제재죠. 프린스를 도우면 우리도 제재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프린스를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날 저녁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환 보유고가 추가로 1.2% 떨어졌습니다. 총 마이너스 3%였죠. 2주 만에 말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 붕괴된 겁니다. 오후 회의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IMF에 연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IMF.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단어였죠.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총재가 물었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2주. 길어야 3주입니다. 그 후엔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으니까요. IMF 구제금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를 보고 있었죠. 빨간 선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예금 인출률, 환율 변동성.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신뢰 붕괴 전염. 한 나라의 경제는 소문으로 시작해 공포로 끝납니다. 저는 그 공포의 시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숫자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죠. 한국의 91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더 나빠져 있을 거예요. 나는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그건 피의 순환처럼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저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새벽이었죠. 한국 시각으로 오전 6시 23분. 활주로에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64명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도, 두려움,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더군요. 공항 로비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의가 돌아왔구나. 틀렸습니다. 이틀 뒤 뉴스가 떴습니다. 귀환자 중 58명, 구속영장 청구. 저는 그 자막을 3번 읽었죠. 58명이라고요? 64명 중 58명이라고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기 공범 혐의, 불법 모집 혐의, 조직 범죄 가담 혐의.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전세기를 띄우고 190명을 보내고 외교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동시에 수사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했죠. 그날 오후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사과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지만 누군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쉽죠. 하지만 신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원조 4,500억 원 중단 통보.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4,500억 원이라고요?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개발 예산의 7%였습니다. 7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였죠. 한 줄 통보로 끝난 겁니다. 중앙은행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원조 중단은 시작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일본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캄보디아 투자 재검토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원조 집행 보류 검토 중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문을 닫자 세계가 따라 닫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원조 4,500억 원, 일본 투자 재검토 3,200억 원, 유럽연합 지원 보류 2,100억 원. 합계 9,800억 원이었죠. 국가 예산의 15%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심판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사과문보다 무서운 건 송금 중단 통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트남 뉴스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식 제재의 교훈. 태국 방송도 비슷했죠. 원조가 무기가 될 때. 싱가포르 채널은 분석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경제 제재의 새로운 표준. 동남아가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군사 개입 없이, 폭력 없이, 오직 경제와 외교로만 말이죠. 그리고 그 모델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눈물과 증거 둘 다를 요구한다는 걸요. 한국은 64명을 구출하며 눈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8명을 구속하며 증거를 제시했죠.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는 따뜻하지 않았다. 대신 정확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다른 의미였죠. 체념의 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절차로 바꿨습니다. 구출, 수사, 제재, 원조 중단. 모든 게 계획된 순서였죠. 저는 그날 정의의 속도를 배웠습니다. 그건 감정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속도였죠. 10월 21일 오전 9시 17분. 프린스 은행 본점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줄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1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뱅크런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을 띄웠죠. 프린스 은행 전국 지점 화면이 분할돼 나타났습니다. 푸놈펜, 시아누크빌, 바탐방, 시엠립. 모든 지점 앞에 줄이 서 있더군요. 전국 동시였습니다. 저는 실시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전 9시 30분 3억 달러 인출. 10시 5억 달러. 10시 30분 7억 달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계산했죠. 이 속도라면 5시간 안에 12억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프린스 은행 총 예금의 80%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 지금 당장 오십시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화면에는 프린스 은행 지점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지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현금이 바닥났다는 표시였습니다. 오전 11시 17분이었습니다. 딱 2시간 만에 말이죠. 총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5시간 만에 12억 달러입니다. 현금 보유량 8억 달러.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도 이미 11% 손실 상태예요. 지원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럼 프린스 은행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죠. 무너집니다.
오후 1시 42분 첫 번째 지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이었죠. 직원들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고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2시 15분 바탄방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2시 50분 시엠립, 3시 20분 푸놈펜 제2지점.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한 나라의 은행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죠. 이미 무너진 후의 정적이었습니다. 오후 4시 프린스 은행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전국 지점 임시 휴업.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금이 바닥난 거죠.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재무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1.3%입니다. 2주 만에 11.3%가 증발했어요. 예금 유출은요? 20%입니다. 프린스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염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뢰가 무너지면 전염됩니다. 한 은행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거죠. 총재가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IMF 지원 요청 준비 문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선 자르라. 프린스를 해체하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IMF에 연락하십시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마이너스 11.3%, 예금 유출 20%, 환율 변동성 극대화, 투자 유입 제로. 숫자가 나라를 매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로 구원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끝났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불빛들이 곧 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줄은 은행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나는 그날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의 마지막 숨을 보았습니다. 한 줄 그래프가 국가의 심장 박동이었죠. 우린 피 대신 달러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설계했죠. 그리고 그 설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니, 사실 집에 가지 않았죠. 밤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 마이너스 11.3%, 투자 유입 제로, 관광 수입 67% 급락.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국가의 심장 소리가 멎는 걸 들었습니다. 오전 9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프린스 그룹 2차 제재 공식 발표.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프린스 그룹 거래 전면 봉쇄. 관련 기관 제재 검토. 국제결제망 완전 차단. 이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죠. 정확히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국 대사관 동료였죠. 리처드, 우리도 따라야 할 것 같아. 런던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의 제재에 동참하라고. 언제부터? 이번 주 안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뉴스들을 검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데캄보디아 금융거래 재검토. 유럽연합, 프린스 관련 제재 동참 검토. 싱가포르 통화청, 거래 모니터링 강화. 한국의 시스템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결단에 참여가 아닌 복제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죠.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오전 11시 중앙은행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재가 물었습니다. 박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은행 3곳이 휴업 상태입니다. 환율이 3일 만에 12% 급등했어요. 투자는 전무하고 관광은 67% 급락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경제가 멈췄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제는 멈췄고 시간도 멈췄습니다. 총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IMF 조건은 뭡니까?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프린스 그룹 완전 해체, 구조조정, 국제협력 수용,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다시 나오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위기의 시작도 끝도 한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오후 푸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줄이 서 있더군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포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죠. 크메르어였지만 한 단어는 들렸습니다. 한국. 모두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뉴스가 또 떴습니다. 태국, 한국식 제재 시스템 도입 검토. 베트남도 비슷한 발표를 했죠. 싱가포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제재 메커니즘 분석. 동남아가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IMF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영문으로 더 코리언 다크트런 어브 퍼넨셜 디터런스. 한국식 금융 억지의 교훈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억지력은 서울에서 설계됐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로, 외교로,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이게 억지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21세기의 무기는 정밀함이었다. 한국은 그 정밀함을 증명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이 희미했습니다. 정전이 잦아지고 있었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문장을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나는 영국인이다. 하지만 그날 내 교과서는 서울에 있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하크너스 리포트 파이널 드래프트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지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질서를요. 붕괴 속에서 설계를요. 그들은 경제를 무기화했습니다. 하지만 파괴가 아니라 정의의 방식으로 말이죠. 한 줄의 제재 코드가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설계된 평화였죠. 그날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끝장냈습니다. 11월 2일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율이 멈췄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너스 11.3%에서 정지됐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기도 했죠. 오전 10시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기술지원단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활주로에 대한항공 화물기가 서 있더군요. 30명이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호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왔죠. 그들은 원조 대신 원리를 준 겁니다. 오후 IMF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제금융 협상 시작합니다.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월 5일이었죠. 워싱턴 IMF 본부.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죠. 더 하크너스 리포트 더 코리언 다크트런 어브 퍼넨셜 디터런스. 제목을 읽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죠.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억지력은 서울에서 설계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조율했죠. 21조 원 압수,
6시간 대응, 190명 투입, 64명 귀환. 모든 게 계산됐습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복제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21세기의 무기는 정밀함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이 모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기가 된다는 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의를 위해 쓴 거죠.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11월 12일이었죠. 거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른 은행들은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서 있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재발급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문 가판대를 지나갔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보이더군요. 한국 모델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재건의 열쇠. 저는 그 신문을 샀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기술지원단이 제시한 시스템 개혁안이 정부에 수용됐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질서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IMF 제출용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의 크기는 GDP가 아니라 자국민을 지키는 속도로 측정된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였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줄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왔죠. 경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영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날 내 교과서는 서울에 있었죠. 한국은 총 대신 알고리즘으로 싸웠습니다. 분노는 체계가 되었고 정의는 실행이 됐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를 설득했죠. 저는 IMF 회의장에서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속도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역사를 설계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배움은 끝나지 않았죠. 한국은 분노를 제도화했고 그것이 문명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성이 아닌 데이터 로그로 기록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록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새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은 한국이 만든 거라는 걸요.